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우리 밥상에 올려진 음식에는 각자의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밥은 따뜻하면 좋고요. 국은 개인차가 있지만 그래도 뜨거운 국을 식혀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듯 합니다. 반찬은 너무 차갑지만 않으면 되고 생선구이 역시 막 구워낸 온도가 바삭해서 좋지 않을까요? 강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춥긴 추운 계절 겨울인데요.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마치 밥상에 각각의 맛있는 온도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각자 어울리는 마음 하나씩 잘 골라서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좀 생소한 질병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크론병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론병 중에서도 10대 청소년 크론병 환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한약치료 이야기, 요걸로 미니 강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크론병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소하고 낯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병인가요? 우리 이제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임상 사례, 아기 한 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요러한 어떤 증상들이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크론병 걸린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별명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왕멸치. 남학생들한테 보통 많이 친구 중에 마른 친구들한테 엄청 말, 그러니까 보통 마른 게 아니고 엄청 말라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꼬꼬마. 그러니까 꼬꼬마? 고등학생인데도 이제 초등학생과 같은 키를 보이거나 키가 중학생 키가 좀 작죠. 이게 근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귀여워서 붙이는 그렇죠. 별명일 수 있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사실은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요번에 올라가게 되는 애기인 거죠. 만 16세 정도 된 네, 남학생이고요. 이 애기 별명은 그 세 가지 별명 중에서 왕멸치였습니다. 너무너무 말라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소원이 제발 우리 애기 살 좀 붙은 거를 좀 보고 싶다. 네. 포동포동한 걸 보고 싶다. 이 아이는 키가 많이 작진 않았나 봐요. 키가 한 중간 정도. 근데 좀 작은 편이었어요. 네네. 중간 정도라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빠도 이렇게 크고 엄마도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또래 중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덜 큰 거죠. 네네. 제가 봤을 땐 크론병 영향이 상당히 있고 너무 안 먹는 애기 그리고 맨날 먹으면 배앓이 하는 애기 아침마다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떼굴떼굴 구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요런 애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를 너무 했다는 게 어머님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죠. 빈혈을 포함해가지고 친구들이 뭔가 걸렸다 그러면 이 애기를 빼놓고 뭔가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온갖 유행하는 병들 다 걸리는.
어머님이 그러세요. 밥은 별로 잘 안 먹는데 질병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계속 엄청 괴롭겠네요. 굉장히 괴로웠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제대로 그러니까 어머님 예상보다는 훨씬 네. 덜 큰 상태였겠죠. 그리고 당연히 체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안 않고 좋아하고. 그냥 내성적인 성격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형성되어가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 네. 이 학생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야식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질병을 일으킬 것까지는 아니지만 질병이 좀 잘 안 낫게 만드는 원인일 것도 같았는데 밥을 이렇게 정상적인 식사라는 게 아니고 맨날 야식으로 라면 먹고 치킨 시켜다 먹고 뭐 이런 이제 정크푸드 위주로 되어 있는 식습관이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2, 3년서부터는 계속 아침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설사를 하루에 아침에 집중적으로 3회. 제가 볼 때 스트레스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네. 3회에서 5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계속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웩웩거리면서 술도 안 먹는 애가 이렇게 막 구토하거나 헛구역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머님 나가게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또 흡연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불량 청소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흡연이 어쨌든 이런 장의 예민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만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피로감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맨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 들어선 왕멸치가 더 왕멸치가 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셨던 거죠. 흔히 하는 오해인데 우리 애가 워낙 좀 체력도 약했고 워낙에 좀 체질적으로 좀 약한 애기인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좀 건사를 열심히는 해줬지만 많이 이렇게 좀 너무 못 먹는 애기처럼 너무 이렇게 야위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 2, 3년만 좀 더 버티면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할 거야. 2, 3년만 버티면 대학 가니까 그때 되면서부터 이제 체형에 집중해. 공부는 이제 뒷전으로 하더라도 되는 시기가 오니까 그때 되면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대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듯하게 어머님도 생각이 되어지시니까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일 거야 라고 오해하신 거죠. 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희 한의원 오시기 전에 모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크론병 진단을 받게 된 이유가 애가 갑자기 치질이 생긴 거죠. 아이들이 치질이 생겼다, 항문 질환이 생겼다, 항문에서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 즉각 크론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항문 질환이 생겨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피가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서 정밀 검사 받아보니까 아이쿠나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크론병을 찾아보니까 또 이게 치료도 안 되고 어릴 때 걸리면은 대장암으로 발생할 확률도 높다라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치료를 사실은 좀 받으신 거예요. 양방 치료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이게 빨리빨리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증상 관해되는 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뭐 다른 건 크론병 자체를 뭐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이라도 좀 덜 불편하게 아기가 어쨌든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에 좀 덜 과민한 장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한의학적인 방법이 없냐. 근거 있는 과학적 근거 있는 그런 한의학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칼럼을 보고 한번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자칫 오해를 그러니까 사소한 병으로 오해함으로써 병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10대 청소년들한테 나타나는 병증이 크론병이다. 그러니까 약간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너무 같은데 안타까운 경우죠, 정말로. 네, 이 생소한 병이다 보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크론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크론병은 약간 하위 단계에 있는 병, 오늘의 주제이긴 하지만 하위 단계에 있는 병이고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합쳐서 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분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크론병, 소분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제가 영어에 서툴긴 하지만 표현을 해보자면 네. Inflammatory Bowel Disease 그래서 약자로 IBD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요새 핫한 병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크론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 좀 이따 이제 약간은 구분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한창 활동할 때
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환자의 약 25%, 거의 4분의 1이니까 꽤 많은 비율이죠. 10대 청소년 시기에 발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병을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민성 장증후군이구나라고 오해해서 사소하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이제 20, 30대에 대장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제 이렇게 건너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30대 초반인데 대장암으로 사망을 한 상황이 얼마 전에 참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표적인 요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크론병이 있었는데 놓쳤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경각심을 먼저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염증성 장 질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오늘의 주제인 크론병이 있다. 네. 자,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주로 대장을 공격합니다. 그 궤양의 형태로 공격을 한다. 일단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장하고 근처에 직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의 말단부를 주로 공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장의 점막층을 주로 공격한다. 일단 요게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액이 섞인 혈변, 피 섞인 변을 좀 많이 분출하는 게 또 특징이고 설사를 수회에서 수십 회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 약간의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특이적인 감별 포인트인데 오늘의 주제인 크론병은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즉 아까 제가 궤양성 대장염하고 감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직장하고 대장을 공격하는데 네. 이 크론병은 입에서 구강에서 항문까지 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막층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층을 장의 모든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게 점막이고 그 속층도 있는데 그 내피층도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강에 조금 있다가 아니면 위장에 조금 있다가 소장에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발생하는 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좀 안타까운 아까 이제 대장암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합병증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최악의 합병증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장이 뚫립니다. 장천공. 그리고 장이 새는 장누공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양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고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는 그런 합병증화가 잘 될 수 있는데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크론병은 아직 원인을 좀 이따 이제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원인을 대략 잘 모릅니다. 연구는 많이 되고 있죠. 원인을 잘 몰라요. 정말 그래서 답답하네요. 수술을 하면 보통 분들은 수술했으니까 다 이제 네. 할 거 다 했다. 끝이구나. 다 좋아졌겠구나. 이렇게 안심하시는데 철저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재발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병증이 크론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부위적으로 좀 분류를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분해서 분류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그게 맹장하고 회장이 이렇게 연속되는 부위인데 그 합쳐진 부위를 회맹부라고 하거든요. 회장과 맹장의 연접 네. 부위다. 회맹부. 크론병은 회맹부 침범하는 비율이 50%입니다. 대장이 아니고 회맹부를 주로 침범하고 소장을 또 침범합니다. 소장을 침범하는 비율이 한 30% 되고 대장을 침범하는 비율도 있는데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하고는 침범의 호발 부위가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뜨문뜨문하고 합병증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 조기 치료를 한다고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발이 잘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염증성 장 질환을 일단 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 같은 질병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정말 생기는 걸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안 밝혀져 있고 못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네. 못 밝혀내고 있고요. 그냥 요거는 그냥 추이, 통계적 추이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선진국병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이런 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서구식 생활 패턴, 서구식 식습관에 많이 노출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뭐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뭐 햄버거 뭐 이런 정크푸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식의 형태로 그런 서구식 식습관의 과다 노출이 네. 하나의 문제점,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유전적 소인도 없진 않은데 아까도 제가 사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 온 집안 중에서 장이 약하신 분도 없으세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없고 크론병은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그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아직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요새는 그 이상 면역 가설도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네. 장내 미생물들의 우리 몸의 면역계가 그거를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에 문제가 되는 것. 이게 크론병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결론은 잘 모른다. 근데 이게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이 병에 걸린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인 걸까요? 예, 그 걸린 분들의 숫자, 절대값 숫자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도 이제 서구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점점 그렇죠. 더. 네. 2010년도 통계를 보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12,770명 정도의 크론병 환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2014년도에는 18,503명. 그러니까 5년 동안 4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폭발적, 의학적 그러네요. 관점에서는 폭발적 증가거든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10대 크론병 환자들은 45%보다 더 상회하는 55%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소년기, 10대 청소년기의 크론병을 오늘의 주제로 잡은 이유가 10대 청소년기의 크론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자체를 크게 발목 잡고 있는 인자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질 개연성, 아까 제가 왕멸치라고 표현드렸는데 그런 네.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사실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합병증 이환율. 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후가 안 좋아요. 청소년기에 일찍 발병을 할수록 그래서 그런 이제 항문 질환을 또 동반하는 게 특징이라고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항문 질환을 포함해서 합병증 이환율이 굉장히 높다.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학생의 사례가 어머님께서 그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 예후가 좀 답답해서 한방을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방에서 그런 증상 완화,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크론병과 관련된 임상 시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약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놀라웠게도 네. 영국, 독일,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 양약으로는 잘 관해가 안 이루어지니까 대안적으로 그럼 천연물인 한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임상 시험을 해보자. 어차피 특별한 이렇게 네. 구체적인 처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용투약과 관련된 그런 임상 시험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임상 논문들을 메타 분석, 논문들을 다시 분석한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증거력이 높은 그런 이제 논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2016년도에 그 서구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진 크론병 환자들에 대한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이 2016년도 2월 달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을 제가 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 부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환자군 분석을 통한 진료 알고리즘 탐색.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그렇게 메타 분석을 했더니 서구 선진국들에서 많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한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메타 분석을 했더니 관해 상태에 이를 확률, 즉 관해 유도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많이 좋아지게 할 확률이 그냥 양약만 처방해 쓴 구운보다 그 적절한 한약, 제가 조금 이따가 적절한 한약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절한 한약을 양약과 기존의 표준적 치료법과 병용투약을 했었을 때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67%가 관해 유도 확률이 높아졌다. 67%. 67%. 그러면 꽤 할 만한 네. 거거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22%가 관해 유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에서 어쨌든 선진국벽이라고 알려진 이런 크론병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거를 메타 분석한 논문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주변에 크론병 환자들 특히 10대 청소년들 크론병 환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미 과학적 근거가 아주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한약 치료를 병행을 하시라. 이렇게 꼭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게 잘 알려진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 양약을 썼을 때에도 좀 차도가 좀 이렇게 뚜렷하진 네, 않아요, 뚜렷하지 사실은. 않기 때문에 병용 치료, 병용투약, 네, 병행치료. 두 가지를 함께 병행했을 그렇죠, 그렇죠. 때 훨씬 더 효과가 두드러질 관해 수 유도 있다.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론병 67%, 궤양성 대장염 22%.
효과가 메타 분석을 통해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한약재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환자의 증상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한약이 특효약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한약재들은 사실은 이런 이제 비슷한 증상 패턴을 보였던 환자들한테 사실상의 임상시험을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는 해왔던 거죠. 대표적인 한약재가 오령산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오령산, 있습니다. 이게 네. 수액대사를 조절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체질 개선 한약인데 오령산이라는 약이 있고, 두 번째는 말만 들어도 위장이 편안해질 것 같은 처방이 평위산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평안할 평자, 네. 위장할 때 위자를 쓰는데 위장을 평화롭게 해준다라고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식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처방을 하는 게 평위산인데, 네. 평위산의 변방인 뭐 향사평위산도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일본에서 많이 쓰이는 처방인데 계비탕. 이 비자가 계비탕. 비위할 때 비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열 개자를 써가지고 비위의 기능을 좀 올려준다, 열어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사 패턴인 경우에는 계비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삼령백출산이라고 하는 처방도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아주 많이 입증된 처방인데, 요것에 또 이제 설사를 많이 하거나 토를 많이 하거나 속이 늘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복통 설사를 하는 애기들, 지각쟁이를 정상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바로 또 삼령백출산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침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침 치료도 상당히 증상 관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크론병 환자가 10대 청소년들이 있다면, 아니면 20, 40대 정도가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 하나 정하셔서 이런 체질 개선 처방들, 수천 년 동안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고 최근에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관해율을 높이는 그런 처방들과 함께 침 치료를 꼭 병행을 해보시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크론병이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음식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뭐 서구식 식습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설을 얘기를 네. 드렸는데 가설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들, 장에 좀 무리가 되는 매운 음식들, 이런 것들이 그냥 왠지 안 좋을 거라고 추론은 되고 있고 약간 안 좋을 거라고 시사하는 논문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립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을 종종 보다 보니까 부드러운 음식들을 주는 게 그나마 예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조리된 육류라든지 생선, 흰살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감자 같은 것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질 좋은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또 과다하게 이런 것들만 드시는 게 아니고, 그런 내 몸에 좋다라고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을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장의 자극을 덜 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로 좀 식이 패턴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건 뭐 갈아서 준다든가 그런 이런 식의 거죠. 조리 형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나 이런 과일 자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서 준다든지, 그러니까 장이 뭔가를 접촉했었을 때 뭔가 이물질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형태, 물리학적 형태를 만들어서 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인과론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할 개연성은 있기는 하다.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아주 험한 병증, 난치성 병증, 그러면 이제 귀가 얇아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먹으면 좋대더라, 무슨 과일 먹으면 좋대더라. 그러니까 민간요법에 자꾸만 이렇게 의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보조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좋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완쾌라든지 관해라든지 이런 거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귀가 휘둘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립된 이론의 배경 하에서 임상적으로 확증된 거에 하에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관리하시는 것이 합병증 이완율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념도 꼭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난치병인 거죠, 사실은. 난치병 중에 대표적인 난치병입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치병,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역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인식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가 좀 있으면 예, 치료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해 사례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양방도 마찬가지고 한방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원 원장님이 보내셨어요. 학원 원장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기가 너무너무 배앓이를 많이 하고 조금만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도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수업 분위기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흐트러뜨리겠죠. 집중력이 좀 방해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기에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애기는 여학생이었거든요. 네. 한 16, 17세 된 여학생이었는데 그런 애기에게 너무 그 애기가 또 아주 대표적으로 야식을 좀 좋아했던 애기였어요. 그래서 야식을 일단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먹더라도 뭐 죽 같은 걸로 먹거나 좀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고 처방을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설사 과도하게 빈번한 설사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배앓이하고 그런 설사 패턴을 교정할 수 있는 오령산하고 아까 삼령백출산 아까 따로따로 말씀드렸는데 합방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방해가지고 썼더니 일단 그 크론병 자체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설사하는 빈도수 자체가 50% 이상 개선된 보통 2달, 3달 정도 치료하면 그 정도 비율로는 설사나 복통의 증상관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처방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처방 자체가 워낙 좋은 처방들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처방들을 증상 패턴에 따라서 합방의 형태이건 아니면 단독 처방의 형태이건 아니면 침과의 병용의 형태이건 그렇게 좀 받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론병은 정말 조기 발견과 그리고 조기 치료 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대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박사님의 강의가 크론병으로 고생 중인 10대 청소년이나 학부모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크론병의 한방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 모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귀입니다. 아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아귀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네. 아귀찜인데 네. 이 아귀찜의 원재료인 아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귀는 너무 못생겼어요. 약간 징그럽기도 징그럽다라는 하고.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네. 혹시 이렇게 그물 쳐놓은 것 중에 아귀가 잡히면 옛날에는 네. 재수 없다고 버렸습니다. 너무 못생기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피부가 찐득찐득한 느낌, 촉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우 오늘 재수 없다 그러면서 아귀를 그냥 바로 버렸는데 지금은 아귀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었죠. 네.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식품, 비싸기도 비싸졌고 그런 식품이 되었는데요. 그 쫄깃한 식감 그리고 이제 좀 담백한 맛 때문에 겨울철에 굉장히 더 많이 찾으시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는데 네. 겨울철이 사실은 제철 생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란기에 가깝기 때문에 아귀들이 잘 잡혀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이만 이렇게 조동이에 잘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쫀득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귀가 놀랍게도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우린 그러면 어떤 이제 음료가 또 생각나시는 분도 네. 있으실 텐데 그런 탱글탱글한 살 안에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빈혈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생리할 때 좀 어지러운 분들 많이 있으실 때 아귀를 드시라. 특히 겨울에 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산부한테도 좋다는 얘기가 이 그렇죠, 빈혈 그렇죠. 같은 빈혈기를 것들을 좀 예방. 잡아주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이 되어지는 거고, 또 저도 이제 요새 갑자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귀가 생각이 네. 나네요. 아귀가 시력 보호하는데도 좋습니다. 이 타우린 성분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완화시키는데도 이 타우린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병증을 가지신 분들, 병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아구찜을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귀의 살에는 비타민 D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뼈하고 치아에 좋아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치아 요새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어린 애들 이렇게 이가 이렇게 좀 체력이 부실한 애들은 이도 이렇게 충실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뼈가 좀 이렇게 흔드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칼슘이나 인이 중요한 성분인데 뼈나 치아에는 그런 것들의 흡수를 좋게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귀를 좀 열심히 드셔보시라 이렇게 일단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귀찜을 이렇게 피부 미용 핑계로 많이 먹거든요. 이게 피부에도 좋다고 그러던데. 예,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귀의 아까 제가 이제 살에는 타우린하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드시라 그랬는데 네. 아귀는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아귀의 껍질 부분은 이 콜라겐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살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껍질 부분엔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피부에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그 비타민 B2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인데 네. 콜라겐이 피부 탄력 좋아지게 하는 건 전 국민 상식이 되었죠. 진피층을 형성하는 게 콜라겐이기 때문에 한 70%의 진피층은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귀 껍질을 좀 많이 드시면 피부 탄력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네. 피부뿐이 아니고 손톱, 발톱 그리고 모발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탈모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저부터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아귀 살보다는 아귀 껍질을 많이 드시면 그 탈모 예방이나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너무 맛있다고 또 모든 분들 많이 다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체질적으로는 아귀가 되게 더운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운 아귀찜의 형태로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 생선은 찬 성질이 많은데 이건 아귀는 더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 네. 고열이 또 많이 나는 아기들은 너무 많이는 잡숫지 마시고 먹게 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고래 회충 감염이 좀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네. 반드시 푹 익혀서 찜의 형태로 매운탕의 형태로 이렇게 드셔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아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2세에 네. 키는 152, 네. 몸무게도 152 되시고. 아, 52kg이요? 예, 52. 아, 네. 예. 지금 제 옆에 황랑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제가 소변이 자주 마려워가지고요. 아,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상황. 그 언제서부터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상황이 한 생기셨을까요?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1년 전에. 예, 예. 1년 이상 되었다. 병원에 가셔서 혹시 소변 요 빈삭과 관련되어서 검사나 진찰을 좀 받아보셨나요? 아니, 아직 안 가봤습니다. 특별히 일한다고 병원은? 바빠가지고. 병원도 못 가신 상태이시고 바쁘셔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소변을 보시게 되시나요? 아, 평균적으로? 저녁에 잘 때도 한 뭐, 4번, 뭐, 적기 봐야 3번이고, 뭐,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는 그 시간, 뭐 7, 8시간 동안에도 3, 4번은 깨서 어쨌든 소변을 예. 보셔야지 되는 상황이다. 예, 예. 낮 시간에는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아니면 낮에도 한 시간에 뭐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보신다. 그럼 좀 예. 진짜 자주 보시는 건 맞으시네요. 예? 자주 보시는 건 맞으시다고요. 예, 예. 보통 뭐 하루 종일 뭐 한 8회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7, 8회. 근데 7, 8회가 넘어가면 사실은 소변 빈삭의 정의에는 부합이 되는 상황은 맞으시거든요. 근데 예, 예. 낮 시간 동안에 거의 뭐 한 15번, 14번 이상 보시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자주 보시는 건 맞네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소변 자주 보는 거 자체의 불편함 말고 소변 보실 때 따로 수반되는 불편함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소변 보실 때 아프다든가 아니면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농이 그런 건 나오거나 없고. 피가 나오거나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예, 근데 소변이 양이 적어요. 양이 적으시겠죠. 예, 그 잘 안 나오고 막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마려워가지고 막 못 견디게도 가면은 양이 적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고 이제 충분히 배출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한자어가 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물소변을 쓴 다음에 숲을 림자를 쓰는 림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림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데 똑똑똑똑 떨어지고 소변 양이 많지 않고 그것 말고는 별로 통증이라든지 수반적인 어떤 열이라든지 고름이라든지 농이라든지 뭐 피가 안 섞여 나오는 현상 이걸 이제 소변 림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혹시 뭐 열이 수반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예, 예. 혹시 1년 전후로부터 그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스트레스 신경이 많이 많이 쓰시는 거. 예, 예. 그게 갑자기 좀 큰 충격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내 마음이 갑자기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 모드가 좀 많이 발생한다든지. 예, 그 한 10년 전에 뭐 우울증 약도 좀 먹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우울증 약을 몇 년 정도 복용하셨나요? 한 1년 정도 1년 먹었을 정도. 거예요. 그리고 뭐 끊으신 다음에 최근 1년 전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만한 일이 있으셨고, 예. 왜 그걸 질문을 드렸는고 하니 이 어떤 수반 증상이 없이 이렇게 소변만 자주 보는 이런 상황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여성분들이 또 이제 많이 나타나는 병증 중에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병원에 가시면 그 얘기 분명히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신경인성 방광,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으신 경우에 나타나는 방광의 잦은 수축 현상을 보통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광이 수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건 추위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하고 연관될 수 있는데 방광의 용적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항상 비례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변 방광에 비해서 많이 찼어 라고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싶은 소변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 보고 싶은 의욕. 그래서 변의라고 표현하는데 대변의가 아니고 소변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광 용적을 줄이는 방광의 힘 자체가 좀 어쨌든 좀 줄어드는 그래서 긴장도는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많이 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신경인성 여보세요? 예, 예. 들리시죠? 예. 그 신경인성 방광의 가능성을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식기하고 좀 이렇게 대변 이렇게 보시는 항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변 보는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변 보는 그 요도 쪽에 감염이 잘 이루어집니다.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항문으로부터 기원한 대장균 감염 같은 것도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에 의해서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침범에 의해서 또 소변 빈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높진 않은 것이 그런 것이 정말로 염증성 패턴으로 있다면 분명히 수반 증상이 동반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가렵거나 네. 아니면 뭐 약간 녹 같은 게 있거나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동반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신경인성 방광 가능성은 높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이제 대장균의 침입에 의한 소변 림증의 상황. 그래서 대부분 그걸로 이렇게 감별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한의원에 저는 좀 가보셔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에 신경인성 방광의 측면이 크다면 한의학제 중에서도 그런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항스트레스 역할을 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역할을 하는 천연 한약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나무 죽자를 쓰고 이렇게 한 속껍질 여자를 써가지고 죽여라고 하는 약제 그런 약제나 아니면 모과라든지 아니면 진피라든지 향부자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대표적으로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좀 풀어주는 그런 약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긴장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면서 그런 약제는 이제 기본 약제로 깔리고 신경이성 방광이 맞다라고 파악이 되면 그리고 방광 자체가 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광을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하초를 강화시키는 한약제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약제와 병행을 해가지고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라고 하는 기후적 인자가 또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마려울 수 있어요. 이건 정상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광이 대부분 찬 상황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배꼽 아랫부분에 뜸 치료를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한의원 여기 집 근처에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그렇죠. 집 댁 근처에 한의원을 하나 방문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뭐 괜찮은 데를 잘 이렇게 주위 분들 추천도 좀 받으시고 소개도 좀 받으신 다음에 거기 가셔서 꾸준하게 뜸 치료 받으시고 적절한 한약 처방도 좀 받으시면 현재의 불편 이게 뭐 크게 질병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렇게 약한 병증이에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증상들이기 네. 때문에 조기에 좀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좀 치료를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참고하셔서 건강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1397 쓰시는 분입니다. 나이 62세, 키 168cm, 몸무게 72kg의 남자분이신데요. 지금은 집에서 3개월 쉬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3시가 넘어도 잠을 못 이루고 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예, 그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또 이제 겨울이 밤이 긴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양 10,000마리 이상을 샜는데도 내가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불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성 불면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연세가 드셔서 밤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안 고쳐지기도 해요. 근데 연배는 아직 뭐 어르신이라고 하기엔 조금 중년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배이신데 어쨌든 3개월 동안 지금 쉬고 계신 상황이 무엇일까가 사실은 제가 만약에 상담을 했으면 제일 첫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갑자기 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퇴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포함해서 인생의 회한도 많이 느끼시게 되고
이렇게 자식들하고의 뭐 이렇게 관계 문제도 이제 생길 수 있고, 뭐 사모님하고의 관계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집중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불면증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성 불면증 양상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네.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커피를, 그러니까 많이 드시게 되는 식습관 변화 같은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좀 처방을 하는 게 좋아요. 처방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불면의 여러 양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입면장애하고 숙면장애가 있거든요. 입면장애는 뭐냐면, 들어갈 입자를 써가지고 수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그게 이제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죠. 꿈나라 문 앞에서. 근데 이 숙면장애 뭐냐면, 입면은 잘 됐는데, 계속 깨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숙면장애가 아니고 입면장애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거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소음 환경 같은 걸 좀 통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잠이 잘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만드신 다음에 좀 따뜻한 우유를 좀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이렇게 목욕 말고 반신욕 정도로 하신 다음에 그 긴장을 좀 이완시킨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약재 중에서 좀 이렇게 숙면을 유도하는 그런 약재들 중에 대표적인 약재가 그 처방이 있는데, 귀비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그리고 온담탕이라고 하는 처방도 있는데, 이 귀비탕이나 온담탕으로 잘 케어가 안 된다. 그러면 귀비 온담탕을, 그러니까 합방을 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약을 처방을 좀 가까운 다니면서 좀 받으신다면 입면이 좀 잘 되는데, 그리고 숙면도 잘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입면 장애가 한번 발생을 하면 잘 안 나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날을 또 망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음 날을 망치다 보니까 또 늦게 자니까 또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귀비탕이나 온담탕, 아니면 귀비 온담탕 같은 거, 아니면 향부자 팔물탕 같은 약도 그런 숙면을 잘 유도하는 처방들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입증된 처방들이니까 그런 처방들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좀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 숙면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